오늘은 유럽 경제가 어떻게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왜 스스로 경제를 망쳤다는 평가까지 받게 됐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유럽은 한때 세계 금융과 제조업, 문화의 중심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10에서 20년 동안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장 정체에 빠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인들이 누적돼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유럽은 잘 사는 나라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GDP 규모가 상당한 나라가 여럿이고 또 유럽연합으로 묶여있어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만 보면 역내 시장도 크고 사업하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은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렸는데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 복지 부담이 무거워지는 건 물론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민 정책도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럽 경제를 살리려면 이민자를 더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로 이미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노동시장이 혼란스럽다거나 주택시장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유럽 각국 정부가 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발급하긴 하지만 막상 이민자들이 들어와도 현지에서 정착하기까지의 제도 장벽이 많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숙련 노동력은 임금 하락과 사회 통합 문제를 야기한다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정리하자면 이민 이슈가 단순히 사람을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향후 경제, 사회 구조에 직결되는 복합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럽 경제 정체의 다른 측면은 어떨까요? 한동안 유럽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자동차나 기계, 중공업 분야가 지금은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배터리,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트렌드에서 중국과 미국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규제나 인건비, 에너지 가격 등 많은 허들이 있죠.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유럽 내 공장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규제나 비용이 낮은 미국, 동남아, 심지어 중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조 기반이 흔들리면 유럽의 전통적 장점이었던 고부가 가치 제조업이 약화되는 건 당연하겠죠. 또한 에너지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러시아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고 그 여파가 곧바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덩달아 물가 상승과 생산성 하락, 투자 위축이 이어지니 기업들은 유럽에서 사업 확장하기를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려 노력합니다만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료가 치솟으면 다시 제조 경쟁력에 타격이 가고 국내 소비에도 압박이 가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융이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돌파구가 열리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문제입니다. 물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있긴 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하면 여전히 규모나 투자 측면에서 열세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이나 영국 혹은 다른 영어권 국가로 떠나는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교육 수준 자체는 높지만 혁신을 장려하고 벤처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거든요. 엄격한 규제와 높은 세금, 까다로운 노동법도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장점으로 꼽히는 단일 시장과 규제 표준화가 오히려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규제 표준화라는 게 통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각국마다 법령 적용이나 관료적 절차가 달라서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유럽 내부 기업끼리도 국가별로 세제나 노동 규정이 제각각이라 통합 효과를 100% 살리지 못하고 있죠. 유럽연합이 환경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추구하는 건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이 규제 리스크가 신기술 도입과 새로운 산업 형성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전혀 매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 살기 좋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며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와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꾸기 어려운 정치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은 미국에 비해 낮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투자와 연구개발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점차 뒤처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죠. OECD나 IMF 자료들을 살펴봐도 유럽연합 전체의 성장률은 10에서 20년 전과 비교해 확연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혁신이야말로 유럽 경제의 돌파구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대학교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손잡고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업을 촉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쪽에서는 탄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지키면서도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맞춰 노동시장 유연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민 정책이나 비자 제도 재정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럽에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소 높은 세금과 규제, 그리고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높은 복지 수준과 안정적인 의료, 교육 서비스를 누리며 한국보다 살기 좋다는 생각도 들겠죠. 이 양면성 때문에 유럽 경제는 대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처럼 혁신 속도와 인구 구조 변화 속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도 시장성이나 정책 안정성을 보고 투자처를 선정하는 만큼 매력도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건 자명하니까요. 정리하자면 유럽 경제가 스스로를 망쳤다고까지 여겨지는 이유에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이민 문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에너지 위기, 혁신 역량 저하 등 복합적 요소가 한꺼번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요소가 결정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또 모두 쉽사리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그저 몰락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만 단정 짓기엔 아직 이른 점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유럽의 다음 세대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유럽이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혁신, 이민, 규제 완화 등 핵심 분야에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지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유럽 경제의 명암을 결정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이슈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 내용에 대해 생각하시는 점이나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다양한 관점을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들어가 보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